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오래된 행복론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아르테, 저자는 알레, 옮긴이는 김정은님입니다. 이 책은 세계 3대 행복론으로 꼽히는 알랭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 순간의 행복을 빚어내는 알랭의 실전적 지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러셀, 톨스토이의 행복론과 더불어 세계 3대 행복론으로 꼽히는 명저이며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알랭의 행복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법의학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유성우님의 강력 추천책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밀어내지 않고 곁에 두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관한 선명한 통찰, 스스로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이 책은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가이자 비평가인 알랭이 1906년부터 1936년까지 프랑스 신문에 연재한 철학적이고 짧은 에세이 중에서 행복을 주제로 한 글을 선별해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행복에 대한 그의 철학과 지침은 하나도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뚜렷하고 분명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어도 인간의 감정, 의지, 행동, 관계 등 행복을 이루는 핵심과 본질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모두에게 행복은 중요한 주제이며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행복에 대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깊이 있는 통찰을 배울 수 있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외부의 조건이 불안전해도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해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세계 3대 행복론으로 꼽히는 알랭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세계 3대 행복론으로 꼽히는 알랭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의지에서 비롯된다. 스스로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이 순간의 행복을 빚어내는 실천적 지침. 염세주의는 기분에서 오고 낙천주의는 의지에서 온다. 아주 오래된 행복론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 행복론을 통해 독자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법, 긍정의 힘, 그리고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알랭의 철학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주변과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기를 기원한다. 그가 전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을 때로 울리고 또 때로는 미소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현실을, 자신을, 관계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차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자, 이제 여유를 갖고 소파에 누워 책을 펼쳐들자. 삶이 즐거워지고 또 진지해질 것이다. 유성우, 법의학자. 정녕. 불안과 분노로 애끓는 그대에게. 인간은 정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영혼을 행복한 생각으로 채우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그 언저리에 조그맣게 존재할 뿐이다. 정념.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힘든 생각. 우울을 가볍게 건너는 방법. 오늘은 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심리학 교수인 나의 지인이 내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운 좋게 발견했던 우울한 말이와 즐거운 말이라는 사례를 소개한다.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지금도 되새겨볼 만한 이야기다. 마리는 시계처럼 정확히 한 주 동안은 즐겁고 다음 한 주 동안은 우울감을 느끼는 아가씨였다. 즐거울 때는 모든 일이 다 좋았다. 비가 와도 좋고 해가 떠도 좋고 조금만 친해져도 기분이 날아갈 듯 했다. 연애가 왠지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전 정말 운도 좋지 뭐예요 하고 말하기도 했다. 마리는 한시도 지루해하지 않았고 아주 사소한 생각에도 유쾌함이 묻어 있었으며 모두를 즐겁게 하는 싱싱한 꽃과 같았다. 요컨대 그녀는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상태에 있었다. 모든 항아리는 손잡이가 2개라는 옛말이 있듯이 모든 현상에는 2가지 양상이 존재한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힘들지만 좋게 생각하면 언제나 좋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 들인 노력은 어디 가지 않는 법이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낸 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마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더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무엇을 봐도 시들했다. 행복도 사랑도 믿지 않았다. 지금껏 누구도 자신을 사랑해준 적이 없다고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멍청하고 지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 스스로 고통을 키워가고 있음을 마리도 잘 알았다. 그녀는 끔찍한 방법으로 자신을 조금씩 죽여가는 중이었다. 마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제게 관심 있는 척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저는 그런 연기에 절대 호락호락하게 속아 넘어가지 않거든요. 칭찬하면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친절히 대하면 모욕적이라고 생각했다. 비밀에 대해서 시커먼 음모라고 여겼다. 불행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일도 소용없듯 이런 상상으로 인한 고통에는 약도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넘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교수는 더 깊은 원인을 찾기 위해 매진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해낼 수 있는 까다로운 과정이었다. 그는 사람의 기분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에 대한 수많은 관찰 결과 대처 방법을 찾아보다가 혈액 1세제곱미터당 적혈구수를 세어보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어떤 법칙이 드러났다. 적혈구수는 조증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감소하고 우울증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다시 증가했다. 모든 망상의 원인은 혈액 구성의 변화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는 비탄에 빠진 내담자에게 알맞은 답을 내놓을 수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마리는 전혀 믿지 않았지만 말이다. 한편 자신이 근본적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의지로 적혈구수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철학도 무의미해. 우주의 법칙에 따라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지. 겨울이 가면 여름이 오고 비 오는 날과 갯날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내가 행복하고 싶은 욕구는 산책하고 싶은 욕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내게는 골짜기에 비를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마찬가지로 우울감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내게 태어난 우울감을 겪을 뿐이야. 그걸 알며 위안이 돼.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부당한 판결이나 불길한 예가, 괴로운 추억을 곱씹을 때 우리의 내면에는 자연스레 슬픔이 떠오른다. 그리고 꾸역꾸역 그 슬픔을 음미한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적혈구의 작용 때문이란 거 안다면 우리는 코웃음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슬픔을 단순히 신체적 필요나 질병으로 여기고 담담하게 물리칠 것이다. 배신보다는 복통이 견디기 쉽듯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여기는 것보다야 적혈구가 좀 모자라서 그렇다고 말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것 외에도 한 가지 치료법을 더 쓸 수 있는 셈이니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이미 정년에 휩쓸린 사람은 이성적인 설명도 신경 안정제도 받아들이지 않을 테지만 말이다. 사소한 것이 행과 불행을 만들어낸다. 발이 아픈 구두를 신으며 종이 불편하듯
사소한 원인도 기분 좋은 하루를 망칠 수 있다. 그런 날에는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으며 정신이 없어서 판단력도 흐려진다. 이런 불행은 옷처럼 벗어버릴 수 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원인만 알며 불행은 당장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다. 뾰족한 피내 찔린 아기는 마치 큰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물어젖힌다. 원인도 해결 방법도 모르기 때문이다. 때로는 너무 우는 바람에 상태가 나빠진 탓에 더 크게 울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는 상상의 병이라고 부른다. 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병이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실제하기 때문이다. 또 이 병이 상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외부 요인을 원망하면서도 우리 내면이 그 병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느라 스스로 짜증이 나는 것은 아기들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불쾌감도 일종의 병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앞서든 예시를 통해 아주 간단한 처치만으로도 금세 고통과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했다.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종아리에 쥐가 나면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이럴 때는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힘껏 누르면 금세 괜찮아진다. 눈에 날벌레나 티끌이 들어갔을 때 눈을 비비며 두세 시간은 고생하지만 손대지 않고 코끝을 가만히 응시하면 곧 눈물이 나면서 편안해진다. 이렇게 간단한 치료법을 발견한 뒤로 나는 20번도 넘게 이 방법을 써보았다. 이처럼 섣불리 주변의 존재나 사물을 탓하지 말고 우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현명함의 증거다. 사람들 중에는 유독 불행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다. 그런 성향은 미치 강의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이 어떤 신비롭고 악마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에 속는 것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인간은 대단한 마음의 심연이나 고통에 대한 기호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감정의 원인을 모르는 데에서 온 동요와 흥분,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말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떨어지지 않으려다가 동작이 서툴러지고 소란스러워지면서 생긴다. 게다가 그런 움직임은 말을 겁먹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스키타인 식으로 생각하여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지혜 또는 거의 모든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려 한다. 심지어 떨어질 때도 방법이 있다. 취객은 잘 넘어지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용케 잘 넘어지고, 소방관은 훈련을 통해 두려움 없이 잘 떨어지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탄이 절로 난다. 우리는 미소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소는 기분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미소를 지으려는 노력은 딱히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소를 갖추고 우아한 인사를 하게 하는 예의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다. 생리학자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미소는 하품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 깊숙이 내려가면서 목과 폐, 심장을 차례로 풀어준다. 이토록 신속하고 조화롭게 작용하는 치료법은 의사조차도 알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의 상상은 진전작용을 통해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낸다. 물론 이러한 진전작용도 상상의 병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게다가 우리는 태평한 척 하려고 할 때 곧잘 어깨를 으쓱 올리는데 이 동작은 폐의 공기를 통하게 하고 심장을 진정시켜준다. 하나뿐이지만 여러 의미가 담긴 심장을 말이다. 프랑스 단어 심장에는 마음, 감정, 기분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옮기니 긍정,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쪽으로.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그저 나아가고 있으며 모든 일은 다 옳다. 희망이 희망의 이유를 만든다. 자신을 쥐어뜯는 행위는 감정이 최고로 격앙된 단계이다.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이며 자기 복수를 자기에게 저지르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처음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 아이는 울겠다고 운다. 화가 난다며 짜증을 내고 달래지지 않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조금 달래진다. 그러니까 삐진 것이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괴롭혀 자기에게 이중으로 벌을 가한다. 자신을 혼내주기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혼내준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워서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고집 부리기를 고집한다. 분에 못 이겨 기침을 해댄다. 기억을 더듬어 상처를 찾는다. 혼자서 뾰족하게 나를 세운다. 비극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상처와 모욕 주는 말을 자신에게 되풀이한다. 최악의 것이 진실이라는 원칙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해 나쁜 사람처럼 행동한다. 성의 없이 도전하고 실패하면 이렇게 말한다. 이럴 줄 알았어. 재수가 없으려니. 짜증이 난 얼굴로 돌아다니고 남들을 지겨워한다. 남의 기분을 한껏 망쳐놓고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 어이없어 한다. 화가 나서 잠을 청한다. 모든 즐거움을 의심한다. 매사에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매사에 반대하고 나선다. 불쾌하다며 불쾌해한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을 판단한다. 나는 소심하다. 나는 서투르다. 나는 기억력이 나쁘다. 나는 나이가 들었다. 그러고는 일부러 못생긴 얼굴을 하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다. 이 모든 것이 불쾌감의 덫이다. 사실 추위를 견디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추위를 마땅히 여기는 것이다. 기쁨에 통달한 스피노자의 말처럼 따뜻해져서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만족스러워서 따뜻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우리가 기쁨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기쁨을 축적해 두어야 한다. 받기 전에 감사부터 하라. 희망은 희망의 이유를 만들어주고 좋은 징조는 좋은 일로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좋은 징조, 긍정적인 신호여야 한다.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까마귀의 울음소리도 그대의 마음에 따라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만사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밝은 희망은 앞으로의 일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현실의 기쁨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성가신 사람을 만나며 먼저 웃어라. 잠을 자고 싶으면 잘 수 있다고 믿어라. 요컨대 누구나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위에서 나는 일종의 미치광이를 묘사했다. 하지만 미치광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오류가 확대돼서 나타난 존재에 불과하다. 불쾌감을 나타내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도 피해망상이 압축되어 있다. 나는 이런 종류의 관증이 우리의 반응을 지배하는 신경기관이나 미미한 상처에서 기인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모든 신경 증상은 결국 자극을 내고야 만다. 다만 나는 미치광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뿐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행복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알랭이 말한 것처럼 행복은 결국 나의 몫이니까요. 마음을 힐링하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